안녕하세요. 역사의 흐름에 따른 수학의 발전에 대해 탐구한 엄다현, 오태희. 한서희입니다. 첫 번째로 수학사의 흐름입니다. 기원전 4000년경부터 5세기 고대 수학이라 불리던 시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서 수학이 발달하여 진법, 원주율, 무리수 등을 사용하였고 그 후 60진법이 등장하고 원주율의 값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활동하던 수학자로는 피타고라스가 있으며 피타고라스는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을 수로 보았으며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최초로 증명하였습니다. 공식 탐구입니다. 첫 번째로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는 공식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여러 증명법이 있는데 유클리드 증명과 가필드 증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유클리드 증명법은 4단계를 걸쳐 정사각형 BHIC의 넓이와 직사각형 LMGB의 넓이가 같음을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정사각형 ACDE, BHIC의 합이 정사각형 ABGE의 넓이와 같으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는 성립합니다. 가필드 증명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넓이와 분해한 넓이가 같으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는 성립합니다. 다음 공식은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두 점 A, B에 이르는 거리의 B가 mdn인 점의 자취가 선분 A, B를 md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말합니다. 증명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좌표 평면에서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3,0과 3,0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원 A의 반지름은 R로, 원 B의 반지름은 2R로 설정합니다. 세 번째로 반지름의 길이인 R을 조절하며 두 원 A, B의 교점인 C, D를 설정합니다. 이때 각 점은 원의 중심인 A와 B에서 1대 2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점의 자취를 표시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조절해보며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모양을 확인합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여 결과를 도출하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5,0이고 반지름은 4인 원이 만들어지며 이 원은 선분 A, B의 1대 2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나고 원의 중심이 X축에 있으므로 내분점과 외분점은 각각 이 원 지름의 양 끝점이 됩니다. 다음으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삼각형의 중선과 세변 사이의 관계를 서술한 정리입니다. 증명법에는 논증기하 증명과 해석기하 증명이 있습니다. 논증기하 증명은 좌표계를 이용하지 않고 기하적 공리만을 이용하여 도형에 관한 공식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가 있을 때 꼭지점 A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세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식으로 AB제곱 더하기 AC제곱에 관한 식을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2배의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석기하 증명법입니다. 해석기하 증명은 좌표계를 이용하여 도형에 관한 공식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아까와 같은 삼각형 ABC를 좌표 평면에 놓고 A의 좌표, B의 좌표, C의 좌표, M의 좌표를 각각 설정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여 정리하면 아까와 같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생활 적용 사례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의 세변에 대한 원리를 밝힌 정리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후 직각삼각형의 예각에 대하여 각 변의 길이의 비를 삼각비라 하고 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비를 이용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와 달,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였고 그 이후 거리 공식이 탄생하였습니다. 다음은 GPS입니다. 첫 번째로 위성 A가 찾고 싶은 대상인 E에게 전파를 보내 거리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위성 하나로는 E의 위치를 찾을 수 없으므로 다른 위성 B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파를 보내고 거리를 파악합니다. 이때 E의 위치는 원 A와 원 B의 교점 중 하나인데 E는 지구 위에 있으므로 X축 위의 원 A와 B의 교점인 C가 E의 위치가 됩니다. 다음으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건축 분야에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삼각형 모양의 건축물인 지붕을 설계할 때 중선의 길이를 구하여 지붕의 경사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경사도를 결정해 비가 올 때 적절하게 물을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삼각형 모양의 교량을 설계할 때 중선의 길이가 길수록 교량이 더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통해 교량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상 제작과 연출을 주제로 자율탐구 활동을 진행한 1학년 10반 9번 김아랑, 1학년 10반 15번 신정현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 제작과 연출의 목적, 두 번째는 탐구 활동 소개, 세 번째는 활동의 결론, 네 번째는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편집, 연출, 기획을 이해하고 배우며 탐구활동을 통해 희망 진로에서 요구하고 필요한 역량인 리더십을 키움으로써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영상 공모전 참여를 통해 출연진을 이끌고 영상을 기획하고 연출하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과 창의성을 키우고자 하였습니다. 활동입니다. 첫 번째, 진로 체험.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위해 한국방송예술진흥원에서 영상 편집을 배웠고 여러 영상들을 합쳐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공모전 참가입니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청소년 영상대전에 출품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밸런스 게임을 주제로 팀원끼리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기획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탐구 활동을 하며 연출, 기획, 편집을 하고 직접 공모전 준비를 하면서 여러 역량을 키울 수 있었고 그 중에 리더십과 책임감에 대해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탐구 활동을 통해 연출이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영상 속 인물에 대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출 방법을 통해 적합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공부하며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영상 연출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팀원끼리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기획을 쓸 때 여러 아이디어가 기획 안에 다 쓰이지 않아서 연출자들이 얼마나 다양한 노력을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내게 되는지 알게 되었고 또한 그 과정에서 팀원과 함께 회의하고 고민하며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방송 연출자들의 일들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고 고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출연자들을 통솔하는 것, 더 세심한 연출이 필요하다는 것과 촬영 시에 많은 디테일을 신경 써서 찍어야 한다는 것, 피드백을 받고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계획과 연출에 부족함도 있었고 빈틈이 많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번 활동이 인상 깊고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영상과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장기이식에 대해 심화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한 1학년 1반 진효정. 1학년 8반 우수임입니다. 저희는 이종장기이식에 대해 정의, 역사, 실제 사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동물, 부작용, 그리고 윤리적 문제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종장기이식이란 장기나 조직, 세포를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가 인간에게 이동합니다. 이종장기이식의 역사는 이러한데요. 굵직한 사건들만 언급해보자면 1963년과 1964년 각각 침팬지를 공여자로 신장과 심장을 이식하였고 1992년 원숭이의 간을 영아에게 이식한 후 약 70일간 생존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현재 각막이나 피부, 심장 판막을 비롯한 일부 장기 이식에서 이종장기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제 사례를 두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7일 메릴랜드대 의대와 의료센터 연구진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 변형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신버전을 앓고 있던 사람에게 이식한 뒤 정상 작동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인간 면역 체계의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극복하고 수술 후 48시간 동안 거부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9월 23일 메릴랜드대 의대 연구진이 세계 두 번째로 돼지 심장 질환 환자에게 이식하여 보조장치 없이 스스로 호흡하는 것을 성공시켰습니다. 돼지 심장을 제공한 바이오 기업 리비비코어 연구진은 돼지의 심장을 인체에 이식하기 위해 인간에게 심각한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돼지 유전자 3개를 잘라냈고 인간 유전자 6개를 삽입하였으며 이식한 심장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도록 성장 유전자 1개의 기능을 차단하여 총 10개의 유전자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이종 장기 이식에는 돼지가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돼지의 장기의 크기가 적절하고 성장이 빠르며 새끼를 많이 낳고 이미 식량원으로 많이 사육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돼지는 유전자 조작이 쉽고 감염 방제를 위해 멸균된 공간에서도 자랄 수 있으며 장기의 크기를 필요한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동 장기 이식 시 발생하는 부작용에는 대표적으로 초급성 거부 반응, 세포 매개성 거부 반응, 응고병증, 돼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종 장기 이식의 윤리적 쟁점입니다. 이종 장기 이식은 인간의 생명 연장을 위해 동물을 이용하고 임상 실험 과정에서 범죄자에게 삶을 이어갈 기회를 주며 인간과 동물 간의 장기 이식을 통해 새로운 질병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적 쟁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고안한다면 현재 장기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종 장기 이식은 일반 장기 이식과 달리 환자에게 최적화된 건강한 장기 및 조직 공급이 가능하고 부족한 장기를 무한정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적인 부족과 윤리적인 딜레마가 남아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이종 장기 이식의 도입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에 우리는 이종 장기 이식이 더 완전하고 안전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류산업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해 조사한 10106 김진주, 10126 이혜승, 10129 천성희입니다. 우선 이 주제를 선택한 동기와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기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계 시민으로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이전보다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 위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지구온난화라는 환경 문제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도 9월 검색어 1위가 지구온난화였던 만큼 우리가 이토록 이 주제에 궁금증을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간의 생태계 붕괴, 생명에 위협적인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협의 시발점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은 다양한 답을 도출해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산업혁명, 즉 인류의 산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이전보다 사람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취하기 위해 위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구온난화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인류 산업으로 인한 지구온난화라는 주제로 탐구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람들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지여자 고등학교 1학년 일반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질문은 총 3가지인데 각 기후변화로 인한 나일강 영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가? 지구온난화를 인식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지구온난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이었습니다. 그중 2번째 질문인 지구온난화 인식 정도를 중점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응답자 중 76.5%가 기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안다. 11.8%가 지구온난화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관심은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오직 5.9%만이 신문 기사를 찾아볼 정도로 관심이 있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결론은 우리 대부분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상당히 적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 봅시다.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의 발출량을 급증시키고 산림을 파괴하는 산업을 다량 추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림의 면적이 감소하면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량이 감소하였고 온실효과가 심해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빙하를 녹이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인구 이동을 야기하거나 해충의 증가로 생산이 감소하여 세계적 식량난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로 인한 산림 파괴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전 세계 자동차, 비행기, 선박, 기차 등 운송수단이 배출하는 양에 버금갑니다. 산림 파괴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시킬 뿐 아니라 숲의 온실가스 흡수력을 떨어뜨려 기후변화 적응력을 감소시킵니다. 산림 파괴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산림은 다양한 종의 동식물의 서식지입니다. 그러나 산림 파괴로 인해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종의 멸종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은 물을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산림 파괴로 인해 토양이 침식되어 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독성물질이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발생하는 수인성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나라 중 일본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는 북극해입니다. 2016년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음악의 아르테로 활용하여 빙하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북극해에서 실제로 피아노 연주를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루이지애나입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 해수면 범람을 막기 위한 제방을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베네치아입니다. 2100년 베네치아의 해수면이 최대 120cm에 이르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도시의 15%가 물에 잠겨버린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입니다.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기후중심에 따르면 인구 2,500만 명 이상의 국가 가운데 기후변화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국가 20국 중 한국은 19위라고 합니다. 게다가 서울은 침수 위험이 19위였고 이외에 경기도 고양, 화성, 안산 등 수도권도 침수 피해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점들을 부원할 사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환경산업은 일본의 지구온난화 대책이 환경산업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8년 일본 내 환경산업 시장 고용 규모는 지구온난화 대책 부분의 확대에 힘입어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및 주택건물 분야의 에너지 효율 관련 산업과 소송 부분에서의 환경 부하를 낮추는 자동차 연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더욱 심화되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원 부족과 생산이 감소함으로써 자연 가용성이 감소하고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과 교통 부분의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과 기업의 투자 또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점 해결 방안 중에 국가적 차원이 있는데요. 2016년도 파리 협정 체결을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화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였고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하여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생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려함으로써 산림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목재와 기타 제품을 얻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빈곤을 줄이면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삽림을 파괴할 필요가 없어 빈곤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점 해결 방안 중 개인적 차원이 있는데요. 친환경 라이프 스타일 추구하기. 재사용 가능한 빨대 사용하기,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친환경 건축시설 사용하기, 플라스틱 봉지 대신 에코백 사용하기, 재활용 생활화하기 등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벌채 장려하는 방법은 지속가능한 벌채는 산림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목재와 기타 제품을 얻는 방법입니다. 산림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벌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벌목을 함으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물론 동식물이 살아갈 환경이 그만큼 줄어들고 나무가 사라지면 산소 발생량이 적어지고 이산화탄소 감소량도 작아져 온난화를 촉진합니다. 지구온난화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활동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며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추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참고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계의 지구온난화 문제들에 대해 인식하고 지구온난화라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보다 조금 더 많은 지식을 가짐으로써 지구온난화 문제를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를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발전한 부분은 세 사람이 추구하는 기후에 대한 생각이나 입장들을 모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및 협력을 기를 수 있었으며 지구온난화의 현 상태와 심각성에 대한 해결책 사례를 제시하며 합리적 사고와 정보 처리 능력을 발휘하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게 되어 개인적인 변화와 사회적인 영향력을 지구온난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인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전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자연 속 성분을 추출하여 천연 모기약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스 제품, 모기약, 연고 등 이러한 의약품들이 우리 몸에 어떠한 작용을 해야 하는지 생각지 않고 당연시 여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약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들이 어디서부터 기원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고 우리에게 친숙한 자연물 속에 화학물질을 추출하고 인간의 삶에 윤택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가라는 실험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일반적인 모기약 속에는 많은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따갑게 느껴질 수 있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천연재료를 이용해 천연 모기약을 만들어 이런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체리를 이용해서 살리실산을 추출했던 첫 번째 실험에서는 체리를 믹서기에 간 후 수산화 나트륨을 넣고 핫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가열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 거름 종이에 체리 찌꺼기를 넣은 후 실험용 진공 펌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준 다음에는 체리즙을 추출할 수 있었는데요. 이 실험에서 저희는 첫 번째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리 안에는 살리실산이 매우 극소량이 함유되어 있었고 체리를 믹서기에 갈면서 체리 속 불순물을 거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버드나무를 이용했던 두 번째 실험에서는 500g 버드나무를 껍질과 분리한 다음에 2주간 에탄올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을 분리한 다음에 회전 증발기를 이용해서 에탄올과 버드나무액을 따로 분리시켜 주었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밑에 결정이 보일 때까지 계속 돌린 후 결정을 거름 종이를 이용해서 여과시켜 주고 약숟가락으로 결정을 모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관찰에 성공하였지만 결과가 확실하지 않았고 살리실산의 의약품적 효과 물질은 순도 높게 추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실험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인공적 살리실산을 통한 합성이었습니다. 살리실산 4g을 메탄올 16ml와 진한 황산 4ml와 함께 넣어서 흔든 다음에 가열을 시켜주었습니다. 실온에서 식혀준 후 따로 탄산수소 나트륨 포화수용액을 만들어서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의 미세한 두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더 자세한 층을 보기 위해서 디클로르메탄을 넣은 후
결과적으로 순수한 살리실산 매트를 추출할 이 합성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보자면 황산은 산촉매로 살리실산의 카르복실리가 반응적인 상태로 변하는 수소 양이온으로 변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스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뒤에서 간략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처리가 된 살리실산은 메탄올과 반응하여 물 분자로 방출하게 되고 이로써 카르복실리는 살리실산 메틸로 변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살리실산 메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에스터와 반응이란 살리실산의 카르복실리가 메탄올의 메틸기와 만나 살리실산과 물이 되는 반응이고 물이 제거되면 계속해서 반응이 진행되면서 에스테로로 변하게 됩니다. 황산은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물을 흡수함으로써 에스테르 반응에서 반응을 진행시킵니다. 저희는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겪은 후 실패 요인을 점차 개선해 나갔는데요. 살리실산 메틸이 체외 의약품의 성분으로서 작용하는 원리를 알게 되었고 우리 몸에 직접 쓰이는 약인 만큼 성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살리실산 메틸은 도포약으로 쓰여 류마티스염에 효과적이며 실생활에 쓰이는 파스나 모기약 등 우리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이러한 성분에 대한 작용 효과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자기후도 현상과 변압기의 원리를 이용한 무선 충전기 실험을 한 독고장인 김지은입니다. 우선 무선 충전기의 원리가 전자기후도 현상을 이용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 1차 코일의 전류가 2차 코일로 유도되는지 또한 1차 코일과 2차 코일 사이에서 코일 가면수와 전류, 전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선 충전기를 이용하여 코일의 가면수와 전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2차 코일의 전류가 유도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무선 충전기 실험을 하기 전에 연역적 탐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식, 그 다음으로는 코일의 가면수와 전류는 반비례 관계일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한 다음 탐구 설계를 하고 탐구 수행을 하였습니다. 탐구 수행 과정 첫 번째로는 미니 브레드보드에 점퍼선, 트랜지스터, 저항, 전지를 연결합니다. 위 사진에서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전선이 점퍼선을 의미하며 맨 아래 오른쪽에 있는 것이 470ohm짜리 저항, 맨 위에 흰색 전선이 전지를 연결한 것으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을 각각 연결해줍니다. 1차 코일을 만들 때에는 시계 방향으로 에나멜 선을 지름 5cm 정도로 감고 끝나는 부분에 맞춰 다른 에나멜 선을 서로 두세 번 감은 다음 똑같은 방향으로 이어서 더 감습니다. 양끝과 두 에나멜 선이 만나는 부분을 사포질하여 미니 브레드보드에 연결합니다. 2차 코일을 만들 때에는 에나멜선 1m를 이용하여 지름이 4cm 정도로 감고 양끝은 사포질하여 LED 전구를 연결합니다. 2차 코일을 위아래로 움직인 후 LED 전구의 밝기를 측정해줍니다. 실험군과 대조군 둘 다 같은 방식으로 반복한 다음 LED 전구의 밝기를 비교해줍니다. 무선 충전기 실험 결과 아쉽게도 LED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위 실험이 실패한 원인으로는 트랜지스터 1차 코일을 감는 방식, 코일을 감는 횟수가 있습니다. 우선 트랜지스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실험 당시 회로의 올바른 트랜지스터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차 코일을 감는 방식입니다. 1차 코일을 만들 때 서로 다른 두 에나멜 선을 감은 후 미니 브레드보드에 연결할 때에는 두 에나멜 선이 서로 감기는 부분을 플러스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일을 감은 횟수가 있습니다. 전자기후도 실험을 하기에는 코일을 감는 횟수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전류가 유도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 기구 중 코일이 약 300개 정도 감겨있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 자율탐구 프로젝트의 페니실린 추출 실험 및 탐구 활동을 주제로 참여하게 된 안주원, 최혜진입니다. 이 발표의 순서는 동기, 페니실린의 정의, 그리고 실험 과정을 설명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여 동기 및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과학탐구 실험 교과 시간에 연역적 탐구 방법을 학습하며 수행평가로 플레밍의 페니실린 실험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호기심을 가지게 되어 기사를 찾아보다 한 기사에서 페니실린 개발로 인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었다는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페니실린의 항생 효과에 초점을 맞춰 직접 추출해보는 실험을 탐구 주제로 삼아 팀원과 함께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며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탐구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치료제 개발자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경험하며 인류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페니실린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은 최초의 항생제로 세균에 의한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저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다음은 1차 실험 과정입니다. 귤에서 푸른 곰팡이를 채취하여 배지의 증류수와 대장균을 9대1로 희석한 용액을 전체적으로 도말하고 일부분에만 푸른 곰팡이 소용액을 바른 후 곰팡이 플러스 대장균의 실험군과 대장균의 대조군으로 분류해 관찰하였습니다. 관찰 결과 대장균이 곰팡이 부근에서도 증식하여 실패를 겪었습니다. 이후 2차 실험에서는 1차 때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서 재실험을 진행하였고 1차 실험과 다르게 푸른 곰팡이를 직접 배지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용액을 제작했고 스프레더로 더 꼼꼼히 펴발라서 배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귤뿐만 아니라 식빵에서도 곰팡이를 채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2차 실험 과정으로 쌀뜨물과 말을 우려낸 물을 혼합하고 푸른 곰팡이와 섞어 액체 배양액을 만들어준 후 거름종이와 깔때기를 이용하여 배양액만 여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뷰너 깔때기와 감압 여과 장치를 사용해 여러 차례 걸러주었습니다. 여과한 배양액에 올리브유를 넣고 잘 섞으며 수용성인 페니실린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층만 분리시킵니다. 그 후 소독한 활성탄으로 페니실린을 흡착시키고 페니실린은 약산성 물질입을 이용해 산성수에 녹여지지 않고 알칼리성 불순물만 제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알 병에 번호를 매기며 순도 높은 페니실린을 추출하였습니다. 1차 실험 때에는 고체 배지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사용했지만 2차 실험에서는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농도가 다른 1번부터 15번까지 용액 중 7, 8, 90을 페니실린 용액에서 생장 저해 구역이 가장 뚜렷하고 크게 관찰되었습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하여 흡수시키는 물질의 농도에 따라 보호구역의 형성 정도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처음으로 실험을 진행해 보아서 사용하는 실험 도구들과 내용에 있어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서로 조사한 후 알려주는 멘토멘티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 오히려 이것이 실험을 더 효율적이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과학기술에서 새로운 발견이 인류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분석적 사고력 및 과학적 지식 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필터 버블의 양상과 대응 방안 고찰이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하게 된 1학년 5반 유은서, 1학년 8반 허지우, 1학년 11반 황민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필터 버블에 대해서 탐구한 활동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 버블이란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알고리즘이 개인의 선호나 이전 행동을 고려하여 정보를 필터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필터 버블은 알고리즘의 추천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알고리즘의 추천 원리는 크게 협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 있습니다. 협업 필터링이란 비슷한 성향을 보인 다른 사용자가 선호하는 항목을 추천하는 기술을 말하고, 콘텐츠 기반 필터링이란 이용자가 조회하거나 구매한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해 비슷한 콘텐츠를 추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필터 버블의 사례로는 첫 번째로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용자의 경험을 맞춤화하고 더 많은 시청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였는데요.
유튜브는 필터 버블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 및 콘텐츠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광고 타겟팅이 가능하게 하였고, 서비스와 관련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여 마케터 등 광고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튜브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있었고, 또 광고 수익이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가 필터 버블을 사용하는 예시로는 바로 유튜브 시청 기록 분석이 있는데요. 아래 사진과 같이 유튜브는 우리의 시청 기록 분석하여 필터 버블을 활용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필터 버블의 두 번째 사례로는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사용자에게 관련성 높은 콘텐츠와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여 상호작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데요. 페이스북은 필터 버블을 통해 사용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고, 사용자의 관심사와 선호도를 분석하여 이와 일치하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행동 및 관심사에 기초하여 광고를 특정 타겟 대상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터 버블이 마냥 좋은 것만 아닌데요. 이어서 필터 버블의 문제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 버블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제한하여 정보의 왜곡과 한계를 초래합니다. 또 사용자는 다양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놓치게 되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브랜드 또는 제품에 대한 광고에 대한 인식을 방해할 수 있어서 오히려 전체적인 마케팅 효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 버블의 문제점에 대응 방안을 기업적인 면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여러 플랫폼과 채널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스와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정보 제공자나 플랫폼 기업들이 윤리의식을 갖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면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먼저 자신의 편견과 편향을 인식하여 비판적인 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인 미디온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필터 버블의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직접 짜봤는데요. 바로 미디어 조인트라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매체라는 뜻의 미디어와 합동이라는 뜻의 조인트를 합친 이름으로 여러 기업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끼리 협력하여 광고를 하고 콘텐츠를 전하는 전략입니다. 미디어 조인트 마케팅 전략을 실행했을 때는 한 가지 플랫폼에 의해서 나오는 알고리즘을 피할 수 있고, 통합된 데이터 빅분석을 활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타겟팅하고 광고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필터 버블의 양상과 필터 버블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노기술이 여러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지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나노기술과 물리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나노와 같은 미시세계에서는 거시세계와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물성과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나노세계를 이해해야 나노기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노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미시세계의 지배 방정식, 운동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을 다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물리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책에 나온 현상들로
이야기하면 양자 효과, 터널 효과, 단전자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아이디어를 제시해보면 나노세계의 거시세계와 다른 특성을 이용하여 특정 실험을 할 때 거시세계의 움직임을 통한 실험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며 단전자 현상을 이용하여 고전압 실험을 돕거나 고전압 송전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나노의학에 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노기술은 암 치료에서 활용되어 암세포만 표적하여 효과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전달 시스템에서도 나노기술이 응용될 수 있어 기존의 약물 전달 방식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도 치료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질병은 현재보다 더 효율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나노기술이 의학 분야에서 또 어떻게 활용되면 좋을지에 대한 저의 아이디어인데요. 바이탈 체크 나노로봇을 이용하여 응급 환자의 처치를 빠르게 할 수 있고 나노로봇을 이용한 혈관 청소 시스템으로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과 혈전을 제거하여 현대인의 생활습관병인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기술과 대기과학에 대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오염을 야기하는 동시에 매장량이 한정되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를 다양한 분야와 나노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나노 소재로 이산화 티타늄, 산화 아연이 포함된 나노 산화 소재와 탄소 나노 튜브, 나노 멤브레인이 있으며 이는 토양 또는 수질 오염 개선을 위해 활용됩니다. 나노기술은 대기과학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데 나노센서의 도입으로 가능해지며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를 정확하게 감지하여 대기 정화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나노기술의 미래에 항상 밝은 면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데 공기 중에 탄소 나노 튜브 등 나노 입자가 폐로 유입되면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급격한 기술의 발전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나 현대과학의 전망에서는 나노기술이 지속가능한 대기관리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밀레이스의 활성과 활성 조건의 효율적 활용을 주제로 탐구를 진행한 김예은, 김희안입니다. 발표에 앞서 탐구 동기, 실험,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을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탐구 동기 및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는 통합과학 생명시스템 단원 중 효소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 내 몸 안의 작은 우주, 분자생물학을 읽게 되었고 기사를 통해 아밀레이스의 활성이 고구마의 맛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껴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책을 통해 효소가 특정 온도와 특정 pH에서 더욱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하여 아밀레이스의 최적 온도가 약 40도라는 것과 아밀레이스의 최적 pH가 약 pH 7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활성 조건이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 분야, 즉 기업에서 아밀레이스의 최적 온도와 최적 pH를 고려 및 활용할 경우 친환경 세제 개발, 양조산업의 공정 과정 최적화, 다이어트 식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로써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효율성 증가, 생산 비용 절감, 제품 품질 향상, 줄어드는 변동성으로 인한 예측 가능성 증가로 공정 제어 또한 향상되어 이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리학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술지 플러스1의 연구에 따르면 침 속 아밀레이스의 농도는 아밀레이스 유전자의 복제수 차이와 유전자 발현 차이에 의해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요. 아밀레이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더 맛있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침 속 효소의 구성과 비율에 따라 맛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밀레이스의 최적 pH가 7인 점을 활용하면 강한 산성의 신 음식을 피해 먹는 식습관을 길러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학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소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아밀레이스의 경우 탄수화물과만 반응하는데요. 또한 효소 억제제는 효소의 촉매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입니다. 이러한 효소 억제제는 효소의 활성 조건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약학 분야에서 접목하여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소화질환 치료제로서 탄수화물 흡수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탐구 활동을 마무리하며 탐구 결과 성장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탐구 활동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 창의력, 분석적 사고력, 과학적 지식 등의 부문에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